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존 맥스웰 쿠시의 추락입니다. 존 맥스웰 쿠시는 194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네덜란드계 백인의 아들로 태어난 작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프리카어들을 두루 섭렵할 정도로 언어 능력이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죠. 1964년에 영국으로 이주해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한 특이한 경력이 있기도 합니다. 1969년에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작품 활동과 대학 강의를 병행해 왔습니다. 작가로서 쿠시는 남아공의 그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은근하고 간접적으로 고발하는 작품들을 많이 썼죠. 주제의식뿐 아니라 작품성도 널리 인정받아서 영어권 최고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 부커상을 2번 수상한 최초의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쿠시는 2003년에 노벨문학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칩니다. 추락은 1999년에 발표한 쿠시의 대표작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같은 해 두 번째 맨 부커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이 소설은 아파르트헤이트가 마침내 사라진 그 이후의 남아공 사회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인 데이비드 룰이란 교수와 그의 딸인 루시를 둘러싼 이야기를 보여주며 오랜 인종 갈등으로 인한 사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죠. 데이비드와 룰이 부녀가 겪게 되는 비극이 너무나 참혹하고 적나라해서 눈을 뜨고 보기가 참담할 정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은 얼핏 인종 갈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의 독자들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혐오와 그 혐오에 대한 반작용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룰이란 교수입니다. 그에게는 루시란 이름의 젊은 딸이 있죠. 루시는 남아공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데 흑인인 페트루스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루시에게는 또 베브쇼라는 수의사 친구가 있고요. 한편 데이비드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인 멜라니 아이삭스와의 추문을 일으켜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데이비드 루리는 케이프타운의 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은 사람입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성매매를 통해 충족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자기 수업을 수강하는 멜라니 아이삭스란 여학생이 눈에 띕니다. 멜라니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된 그는 그녀를 끝없이 유혹하고 마침내 두 사람은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멜라니의 남자친구인 리안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멜라니의 아버지인 아이삭스가 학교 사무실에 찾아와 항의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 파다하게 소문이 납니다. 데이비드는 성추문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그는 참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권고하는 위원회에게 반발하고 교수직을 사임해버리죠. 데이비드는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루시가 거하고 있는 시골의 농장으로 향하는데요. 루시는 어머니를 따라 네덜란드로 갔다가 남아공이 그리워 돌아온 후 농사를 짓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당분간 루시의 농장에서 지내기로 하고 루시의 일을 도와주는 흑인 페트루스와 근처 동물보호소에서 애완동물의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 베브쇼를 만나게 되죠. 루시는 아버지에게 소일거리 삼아 베브쇼를 돕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그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베브의 일을 돕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루시와 데이비드는 흑인 청년 둘과 소년 하나에 의해 강도를 당하고 그들은 데이비드의 머리를 가격히 기절시킨 사이에 루시를 성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정신을 차린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루시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아버지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묻는 데이비드에게 루시는 그 일은 개인적인 것이며 자기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죠. 얼마 후 잠깐 농장을 비웠던 페트루스가 돌아오는데 데이비드는 자기들이 당한 일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가 의심스럽습니다. 흑인 셋이 뜬금없이 자기 집을 찾아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상했던 거죠. 한편 돌아온 페트루스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념해 파티를 벌이는데 데이비드와 루시도 유일한 백인으로 초대를 받죠. 그들은 파티에서 놀랍게도 강도 중 하나였던 소년을 발견합니다.
루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화가 난 데이비드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파티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죠. 루시는 이곳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데이비드를 만류합니다. 다음날 데이비드는 페트루스를 찾아가 추궁하는데 페트루스는 그 소년이 자기 친족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죠. 분노하는 데이비드에게 페트루스는 뻔뻔하게도 자기가 루시를 지켜줄 테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루시에게 엄마가 있는 네덜란드로 가라고 하지만 루시는 고집을 부리며 남겠다고 하죠. 부녀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마침내 데이비드는 루시를 떠나 케이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에 멜라니의 가족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자기 잘못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케이프타운에 돌아온 데이비드는 희곡 지필 작업을 이어나가죠. 그는 시골의 루시가 걱정되어 베브에게 전화를 하고 딸에게 무슨 일인가 있다는 낌새를 안 그는 급하게 루시를 찾아가고 그녀가 그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시는 아이를 낳아 키울 거라며 고집을 부리죠. 다음날 데이비드와 만난 페트루스는 자기가 루시를 보호해주겠다며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전해 들은 루시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위해 페트루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루시의 농장이 있는 근처 도시에 집을 얻고 예전처럼 베브에이를 돕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와 루시가 당한 추락에 대해 생각해보죠. 추락이라고 번역된 이 작품의 원제는 디스그레이스인데요. 사전적으로는 수치, 불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에 걸맞게 두 주인공 데이비드와 루시는 각각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되는데 루시는 성폭행으로 인해서 데이비드는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시는 두 사람이 당한 수치와 불명예가 그들만 겪은 것을 아니라는 점을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데이비드의 생각을 통해 고발하고 있죠. 그는 스스로에게 이른다. 이것은 매일, 매 시간, 매분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라. 백인인 두 사람이 흑인들로부터 당한 이토록 끔찍한 폭행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건데요. 흑백 인종 갈등과 상호 증오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죠. 이 소설에서는 흑인이 가해자고 백인이 피해자이지만 다른 경우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아공 사회는 서로를 증오하고 그런 감정을 여기저기서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흔히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일 겁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로 인한 폭력, 그리고 그것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증오가 깊어만 가는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남아공의 시골에 남겠다고 결심한 루시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루시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준 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 중 하나가 자기가 의지해온 페트루스의 친족이고 그가 이를 이용해 자신과 자기 땅을 취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겠다고 결심하는데요. 작품을 읽는 독자들처럼 아버지 데이비드도 딸 루시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끝까지 남아공의 시골에 남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로 한 루시의 선택은 상처로 얼룩졌을지라도 결국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남아공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폭력을 겪으면서도 남아공 사람들은 상처를 품은 채로 그 아픔을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소설 속 루시는 그 상처를 참아내는 것을 일종의 대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을 달리 볼 수는 없을까요? 만약 그것이 제가 여기에 머무는 것에 대한 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회에 소속되어 어울려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안은 채 참으며 견디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 작품의 루시를 통해서 작가 쿠시는 그렇게 어려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의 추락이 그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데이비드는 자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성매매를 하고 학생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는 파렴치한입니다. 그는 학생과의 관계가 폭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미련 없이 교수직을 던져버리는 모습도 보이죠. 자기의 성적인 욕망에 충실했던 데이비드는 자기 딸이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망에 의해 희생되자 서서히 변하게 되는데요. 그의 변화된 모습이 증명되는 장면은 자신의 욕망에 희생된 학생 멜라니의 가족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죠. 그는 그들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죄합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자신과 딸의 비참한 추락을 겪지 않았다면 이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죠. 그들이 겪은 일은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지만 데이비드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데이비드는 멜라니의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쩌다 추락했나 라며 비꼬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가끔씩 추락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모르죠. 부서지지만 않는다면요.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면 추락을 통해 반등하는 계기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추락줍줍이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극단적인 증오와 혐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두거나 조장했을 때 너무나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너무나 깊다는 점들이 이 작품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